2022년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황 대응 방안이라는 정부 자료가 나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쭉 읽어보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가 있고 기본 방향, 세부 추진 과제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방지한다.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실물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규제를 정상화하고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 세 번째가 서민 중산층 부담을 경감하겠다. 그래서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할 건지, 후속 조치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를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거래량도 별로 없고 절벽 현상이니 어떻고 그 다음에 낙폭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조정 장세가 언제 끝날지, 언제 사야 될지, 지금 실수요자들은 언제쯤 살 것인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대답도 역시 관망세가 지속될 거고 당분간은 상승으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금리겠죠.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심리,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심리 그거를 돌아서겠는데 우리가 이제 낙폭을 최대한 떨어진 점을 확인하고 사기가 쉽지 않죠. 가장 좋은 거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끝에서 파는 게 최고 좋은 건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라고 이제 무릎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면 좋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은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저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향이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 밑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끝이 없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턴하는 순간에 턴하는 순간을 확인하고 사라고 하는 게 무릎인 거고 또 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최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최고점을 찍고 팔 때 떨어진 시점이 어깨 정도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이 꺾였구나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한 거를 판단해서 이 격언 중에 이 무릎에 사서 어깨 팔으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지금은 그 시세가 방향이 선회됐다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될 시점이 아직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잠정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겠죠. 자, 현재 지금 가격을 보면 매매나 전세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폭도 지금 확대되었다고 뉴스 속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는데 낙폭도 확대되는데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해 보일 때 하락폭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직은 밑바닥을 보인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세 매물 누적 및 전세 대출 금리 상승세 등으로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월세로 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물량이 더 요즘은 좀 더 선호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전세자금을 빌리지는 않는다. 지금 부동산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임차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봐야 전세자금 대출이 월세로 내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월세를 내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월세는 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추락폭이 덜 떨어지고 완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7년부터 2022년 약 5년 사이죠. 5년 동안에 자, 17년 1월 1일에 매매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최고점이 206점이었어요. 그래서 106%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뛴 거죠. 그런데 현재의 떨어진 폭은 180.3으로 약 10%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100%가 올랐는데 10%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 게 과도하지 않다. 물론 이제
뉴스에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막 7, 8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27, 8억짜리 30몇 억짜리가 7, 8억 떨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죠. 체감상으로는 대다수 무주택자라든가 뭐 7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7억 떨어졌다고 그러면 집값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자 어쨌든 5년 전에 집값이 100%, 즉 집값이 2배가 올랐는데 최고점에서 현재는 약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전히 90%는 집값이 오른 거죠. 물론 집을 이때 최고가에 사신 분들은 떨어진 것이 100% 손실이지만, 만약에 17년도 이때 100에 사신 분들은 집값이 여전히 배가 뛰었는데 그 중에 10%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동요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우리 영끌, 젊은 세력들이, 젊은 친구들이 영끌해서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최고점에서 사는 경우, 그러면 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집값도 하락하고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판에 이제 탄 사람들이 힘든 거지, 그 전에 한 5년 전 이전에 사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아마 동요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요즘 마음의 동요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전세, 월세, 아파트 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맞는 일인데, 그런데 항상 너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제가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서 이제 주식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값이 폭락해서 아파트에서, 옛날에 보면 아파트에서 막 그 투자자들이 떨어져요. 투자 실패를 비관해서 막 떨어져 자살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때 뭐예요? 그때 역으로 사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사는 시점이 된 거고, 자 주식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골에서 논밭, 배추밭 팔아가지고 막 농부들 올라옵니다. 뉴스가 계속 뜨거웠잖아요. 주식으로 뭐 한몫 잡았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골에서 주식을 모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막 땅을 팔아가지고 사겠다,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다? 거의 꼭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항상 대중들의 심리와 반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항상 남들이 개무시할 때 가치주를 찾는 거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칠 때는 가볍게 팔고 털고 나와서 다른 높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주를 발굴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강변을 이제 주시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부동산 오픈할 때마다 한강이 숙소동이 아크로가 7억이 안 될 때입니다. 안 될 때. 그래서 입주할 때 13억 간다고 했고, 그 뒤에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요. 앞으로는 강남의 시대에서 한강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저를 비난하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그 말에 수긍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한강변의 시대가 앞으로 한 2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압구정 그 재건축이 그 끝발을 날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수도 들어올 때는 다시 서울 도심지 개발, 강북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항상 이렇게 발굴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고 계셔야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 집 하나 갖고 사실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집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자기 생업에 전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자, 매매 심리 거래량에 보면 매매 심리가 위축되며 관망세가 지속된다. 역대 최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지금 매매 부동산 심리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표로보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낮고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미분양.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반포에 그 생활형 주택인가요? 뭐 그런 것도 100% 분양된 것도 지금 뭐 7, 8개가 뭐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던데, 어쨌든 이제 미분양이 좀씩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이런 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인기 미분양이 나오면 또 그 양도세 뭐 중과를 폐지한다든지 양도세에 대한 뭐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슬그머니 그냥 사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인기죠. 대한민국 인구가 다 망해도 서울에 살 정도 인구가 1,000만 명인데, 대한민국이 현재 한 5천만 명인데 인구가 줄어들어 봐도 1,000만 명 이상일 거 아니야. 지방이 문제되는 거지, 인기 지역은 그렇게 미분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익 있게 이걸 좀 보면서 자기가 좀 최저점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손님들 현재 오면은
집값이 얼마 더 떨어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급매물 싸게 나오면 사시면 됩니다. 그것도 인기 지역에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절망감을 갖고 볼 필요는 없고요. 항상 그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동향도 보면 미분양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분양이 이제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 미분양이 커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좀 현금을 보유 전략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급 기반에서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 공급 선행 지표들이 하락세 반등하는데 제가 저번에 옛날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녹지 공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보전지구 이런 데는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서울 도심을 개발을 한다든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뭐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지죠. 그러면 그 관련된 건설 경기가 또 위축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부양책을 써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건설 경기 및 건설 자금 조달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숫자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 그 5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에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까 약 9.2%가 떨어졌죠. 100% 올랐는데 9.2% 정도 떨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106점 몇 프로가 올랐죠.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제 금리죠. 금리. 그리고 서민 중산층에 대한 주거 부담이 확대되고 이거는 월세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본 방향은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방지해야 되겠죠. 자, 나중에 또 주택이 활황될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주택 이런 재건축이라는 것을 좀 쉽게 해서 물량을 풀어서 나중에 주값이 또 급등할 때를 대비해서 좀 이런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항상 이 사이클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정책 입장에서 정책 기반자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라고 하고 또 이번 기회에 질이 높은 그러한 주거 문화로 바꾸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하는 기회를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지금은 급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관망하면서 사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주거 부담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이라든가 또는 월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요즘은 월세를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관리비로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관리비가 10만 원인데 관리비를 70만 원씩 하고 월세 60만 원을 거기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세무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비에 부당하게 월세를 관리비로 부담시켜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세금 탈루 부분도 해서 이 뭐냐면 이 소시민들 그 다음에 중산층 서민들이 부당하게 이 월세를 내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것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비는 얼마 이상 넘지 않도록 면적당 얼마 이상 되지 않도록 그 이상은 그 관리비를 받는 소유주가 그거를 관리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부 월세로 간주 소득을 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꼭 정부 정책 기반자들은 꼭 유념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최근 기 발표 논의 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추가 과제를 한다. 자,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자, 금융 부분 사업 리스크, PF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분에서 대출 보증 지원을 하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융권에서 건설사라든가 이런데 PF라든가 이런 보증을 좀 처리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리츠는 이제 부동산 관련이죠. 이러한 지분 규제를 완화하겠다. 실무 부분에서는 안전진단 개선 방향을 좀 완화시켜서 쉽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서 주택 분양 물량을 분산을 유도를 해서 이 예측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등록 임대사업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인데 이거를 물량이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도록 하겠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폐지를 다시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즉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임대사업자 8년 10년 끝난 다음에 다시 물량으로 나오면 부동산 하락에 대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임대사업자를 다시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거고, 나중에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때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이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를 다시 검토해서 유지를 해서 주택에 대한 매물로 나와서 시장에 압박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분들께서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해소가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대출이겠죠. 대출. 그래서 LTV라든가 DTI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최초 내 생애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요건을 폐지해서 쉽게 그 주택의 청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제 평상시의 생각인데, 사람은 태어나서 딱 한 번은 아파트 청약 기회를 한 번만 줬으면 좋겠어요. 딱 그걸 팔고 나서 또 다음 또 일정한 요건 갖춰서 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딱 평생에 한 번만. 그래서 이 청약제도를 이용해서 재테크하는 거를 차단시키고 처음으로 내 주택을 처음 갖는 젊은 친구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보장해서 젊은 친구들이 안심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해서 인구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청약을 하고, 기존에 한번 청약 주택 받으셨던 분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더 보태가지고 새로운 집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청약을 자꾸 해가지고 그거를 악용을 해서 그걸로 재테크하지 못하도록 이 주택 청약 제도를 좀 생애 딱 한 번만 허용하는 것도 저는 이 주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초 이 주택자에게 한해서만 그 사람이 부유하건 안 하건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전세, 여기 나왔네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 전세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국가가 보증을 서더라도 좀 해주는 방향,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 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도 즉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서민형 주택이다 그런 경우는 약간의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 가지 하고, 또 지금 전세 보증금이 낮아져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제한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입자도 보호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가진 임대인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보증금은 반환을 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집 없는 주택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그런 측면에서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적용, 뭐 예컨대 직업을 잃었다든지 그럴 경우는 좀 채무조 조정한다는 거죠. 탄력적으로. 그 다음에 기존 정책 모기지 통합 특례 보금 자리론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 무주택자들에게 뭐 이렇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럴 의도로 만든 거겠지만, 자 세부 추진 과제 보면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는 PF 대출 보증인데, 요거는 우리 일반 서민하고는 관계없죠. 이거는 이제 건설 사업자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통상적으로 3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계약금이라도 PF 대출하고 나머지는 중도금이라도 잔금 계약 그 청약한 자들로부터 받아서 해서 이렇게 토지 매입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건설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재개발이다 재건축 지역에 개발하면서 그 관계된 조합원들이 피해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순환이 원활히 돼서 무난하게 이 준공 입주까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PF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유동성 부족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것은 정부에서 좀 이거를 보증을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선 방향이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나왔나 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인보다는 정부와 건설 시행사 뭐 이런 관련된 기관에서 논의될 문제인데 그 혜택은 이제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받겠죠. 자,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또 주택금융공사 HF에서 주택공급사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PF대출 보증 지원 중 개선은 중소형 사업자 등 대상 PF 보증을 10조 원까지 발급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 대상 요건 개편 지원 내용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현재가 자, 대상 금리는 허그의 CD에 플러스 1.5% 이하로 제한하는데 금리 요건을 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이제 옛날엔 주택만 됐는데 지금은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복리시설 등으로도 이 보증이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요건은 지역별 최소 세대수 차등하는데 서울은 200세대, 경기도 300세대인데 지역 무관하게 100세대 이상으로 이거를 완화시켜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사 방식도 시행사 신용 등급, 사업장 규모 등 관계없이 인류 심사하는데 자, 시행사 신용 등급이라든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서 심사 기간, 주체 등을 차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2022년 말부터 적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츠도 이제 부동산 이거 관련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행 리츠 자산 관련 규정을 보면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리츠 자체가 부동산이죠. 리얼 리스테이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 법인의 지분증권이라든가 펀드 수익증권,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등도 부동산 자산을 인정을 해서 이걸 좀 완화시켜 주겠죠. 자, 현황은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20% 앞으로는 20% 이상 보유한 경우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리츠에 대한 회사를 좀 여러 가지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실물 보면은 안전진단 평가 업무 조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연내 조기 마련한다. 그래서 결국 이거 뭐냐면 안전진단을 쉽게 허용함으로써 재건축이 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주택값이 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물량을 미리서 확보할 필요는 있다. 지금 경기가 죽었다고 해서 평생 이렇게 죽어지지는 않겠죠. 언젠가 또 다시 주택 경기가 반등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를 주택 정비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을 조정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에서 개선 방안을 조기 마련해서 어찌됐든 빨리 하겠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안전진단 통과 가능한데 이거를 지자체 이용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안전진단을 좀 쉽게 하자. 결론은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사전 청약할 때 우리가 서울은 서울, 경기는 경기 사는 지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키겠다는 것 같아요. 자, 주택 조기 공급 위해서 공공택지 사전 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분양은 최근 2, 3 내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은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기매각 택지는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서 민간 물량은 24년까지 7.4만 호에서 1.5만 수준으로 조정을 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서 주택 분양 물량을 분산을 유도한다. 자, 등록 임대 사업자 정상화가 있네요. 자,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 제가 아까 앞에서 임대 사업자를 당분간 다시 폐지를 못하도록 해서 폐지 안 하도록 해서 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는 걸 막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일까요? 한번 볼까요? 현황 20년 이후에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 지속 축소. 현재는 장기 10년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 허용이 되고 있죠. 매입 임대 기준, 정부 양도세 법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죠. 그런데 개선을 어떻게 하겠냐?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을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리츠 등 전문 법인 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12월 달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뭐 폐지하겠다, 뭐 종부세, 양도세라든가 이런 데 대한 세제를 줄이고 혜택을 줄이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주택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물로 압박이 쏟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에서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돈이겠죠. 돈, 대출. 자, 규제지역은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한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어요.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 지금 규제지역 남아있는 게 뭐죠? 서울, 성남, 성남, 하남, 과천, 광명 이 4개만 남아있어요. 전부 다 해지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빼놓고 다 해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투기 과일지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을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규제 지역을 둔 이유가 뭐죠?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대출 규제를 묶어버려서 실제에 대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 뭐 이런 거를 적용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장특공 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로 정비 사업에 보면은 재건축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약에서는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을 뭐 85, 그러니까 34평 이하는 75, 84세 초과는 30% 이렇게 재당첨은 7년 이렇게 이제 조정대상제라든가 투기과일지구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서울 및 연접 일부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제한다. 그래서 서울은 놔도 될 것 같아요. 서울은 놔도 되는데 다른 일부 지역은 전부 해제되게도 되겠다. 그래서 서울 현재 지금 2022년 11월 10일 날 발표한 정부 자료하면 서울, 광명, 과천, 성남, 하남 이렇게 빼놓고 다 해제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11월 14일 날 효력 발생이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는 기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앞당겨서 시행한다. 자, LTV를 50%로 일어난대요. 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50%로 인원하고 투기 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배 금지 규제도 해제됐어요. 해제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컨대 이제 뭐가 있었냐면 15억 아파트 초과 아파트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년 뭐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겠지만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끼고 샀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세자금 대출 받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LTV가 옛날에 보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은 자 9억 원이 10억 원 초과되면 아예 안 됐어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9억 초과되면 20%만 됐어요. 9억 이하는 40% 됐는데 이거를 개선해서 50%로 전부 상향해 주겠다. 그래서 10억 초과된 것도 50%까지 이제는 주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2주택 이상은 0%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자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15억 초과는 30%였는데 동일하게 50%하고 2주택자는 역시 0%로 하고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투기 과열지구도 10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가 됐었는데 50%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초라인데 조치사항은 내년 초라인데 12월 1일 잠정 조기 시행하고 은행학 감독 규정인데 이거는 이제 금융위에 증권 보험 뭐 그다음에 신협 이런 게 있죠. 그때 은행학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BIS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은행의 대출 규제를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요거를 개정을 하긴 하는데 12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조기 시행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애로 해설을 보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그러면 이건 미분양을 염두에 둔 거겠죠. 그래서 현황을 보면 청약 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중인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서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는 한편 예비 당첨자 보험 의미도 대폭 확대하겠다. 자, 무순위 자격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명단 파기는 60일 이후인데 180 이후로, 예비 당첨자 수는 40% 이상인데 500% 이상으로. 예비 당첨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네요. 40에서 500%면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강화한다. 세제 금융 지원 방안 중 시행하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해주고 있죠. 현재 200만 원 한도에서. 그 다음에 LTV도 완화해주고 있고 한도도 확대하고 있는데 개선을 어떻게 하겠냐.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조건을 완화하겠다. 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야 되나요? 소득 기준은 3억 이하고 감면율은 50에서 100%, 감면 한도 200만 원인데 근본 추가 개선은 없고 추징 사유가 추징 세율을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징하는데 이거를 요건을 완화시켰네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임대차를 살고 있으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징하는 사유를 좀 완화시키고 금액은 별로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요건을 완화한 거는 뭐냐면 추징 사유만 좀 완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서민 중산층 부담을 보겠습니다. 경감 완화 방안. 자,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은 서민 실수요자 LTV를 우대한다. 그래서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상향하겠다.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주택 구입을 위해서. 자,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규제가 플러스 20% 추가 완화되나 이와 함께 총액 한도도 별도로 설정을 한다. 우대 요건은 무주택자고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다음 주택가액은 9억, 조정대상은 투기과정은 9억, 조정대상은 8억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세금과 부부 합산해서 소득이 9천만 원, 9천만 원이고 주택가격은 9억, 8억 이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완화시키는 거죠. 다만 LTV를 50%로 일원화할 경우 총액 한도로 인해서 제도 효과가 저해된다. 예컨대 9억 주택 같은 경우는 50%면 4억 5천이죠. 일반 세대주는 최대 4억 5천 대출 가능하죠. 9억에 50%니까. 서민 실수요자는 총액 한도가 적용돼 최대 4억 대출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합리하죠. 주택 갖고 있는 일반 세대주는 4억 5천이 대출되는데 서민 실수요자는 4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총액 한도로 별도로 신설돼서 4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 한도를 6억까지로 해주겠다. 역시 은행의 감독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자, 청년 전세 특례 보정인데 청년 전세 특례 보정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금을 1억 원 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여기 보면 1억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자 34세 이하만,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임차 보증금이 7억, 지방은 5억 이하, 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 보증 한도는 1억이에요. 보증률은 0.02%고 이렇게 돼 있고 34세 이하의 7천만 원 이하의 임차 보증금이 7억, 지방은 5억 이하이고 내 돈은 뭐에 있어요? 55%는 있어야 되겠죠. 지급 가능하고 보증 한도는 1억만 했는데 이거를 얼마로? 2억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은 보유주택 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인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주담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 생각을 자 생활안정 이것보다는 아마 임차보증금일 거예요. 특히 이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때는 뭐야? 주택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반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사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주담보 대출을 좀 완화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돌릴 수 있도록 결국 누굴 위한 거야? 세입자를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황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보대출의 경우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 한도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2억 초과가 가능하나 규제지역 주택가격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건을 부과해서 실제로는 잘 안 됐어요.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거를 좀 풀어주자는 거죠. 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을 보면 투기 과열지구 내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의 경우는 3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고, 규제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다른 보유주택 처분을 의무를 했어요. 3주택 이상은 대출을 제한을 했나 봐요. 이거는 대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되신 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겠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를 하겠다. 기존의 LTV DTI 틀 내에서 관리를 하고,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구에서는 10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보 대출 허용에 맞추어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을 해주겠다. 역시 은행의 감독 규정입니다. 규정을 통해서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자, 대출 보증은 한도에서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를 한다. 결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및 지원 수준이 한정적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드는데 이것도 좀 현실을 맞겠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택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증금이 높다고 하면 모르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억짜리인데 보증금이 7억, 6억, 5억 이런 경우도 보증을 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75와 25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증보험을 내거든요. 세입자가 보호하는 건 좋지만 그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증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나 이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깡통 전세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든가, 이 대출 보증금이 높고 그다음에 도출 보증금이 높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에까지 해서 보증보험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강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말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그러한 제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현황은 6억 이하의 주택 차주에 대해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자, 주택가격이 6억 이하 1주택자고 사유가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 분할 상환이라든가 원금 상환을 유예를 하고 있다. 최대 3년간.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이 급감하겠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금리가 상승해서 원리금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상환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 상환이 아닌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 적용을 적용해서 좀 유예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장사는 안 되는데 예컨대 사업자 같은 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갖고 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금은 좀 천천히 나중에 내고 이자만 좀 내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도의 이런 취지의 제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환 곤란 차주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설정하는데, 어차피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채무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그거를 아까 이번 3년 있었잖아요.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좀 유예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례 보금 자리론을 보면 기존 정책 모기지와 통합한 신규 상품 출시인데 특례 보금 자료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황을 보면 안심 전환 대출 요건을 완화시켜서 2단계 점수 개시 중인데 한번 볼까요? 자, 현 정책 모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뭐 정책 모기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 보금 자리론, 적격 대출 이렇게 있어요. 자, 보금 자료는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적격 대출은 모르겠어요. 자, 대상은 1주택자, 우대형 안심 전환 대출은 1주택자, 그 다음에 보금자리로는 무주택자 1주택자도 되는데, 자, 주택가격은 4억에서 6억으로 올리고 6억 9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이 우대형 같은 경우는 4억에서 6억으로 올리면 3억 6천까지 되는 거죠. 60%인가요? 그 다음에 6억에서 3억 보금자료도 대출 주택가격이 6억이면 3억 6억까지 3억 6천까지, 그 다음에 적격대출은 9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대출되고, 소득 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올려서 예컨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예컨대 뭐 급여가 연봉이 8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금자리는 7천만 원 그대로고요. 적격대출은 없습니다. 금리는 3.8에서 4%, 그 다음에 보금자리는 4.2에서 4.5, 적격대출은 4.5에서 6.91% 이렇게 가고 있죠. 어쨌든 적격대출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도 좀 높고 대출 금액도 좀 높은 대신에 뭐 소득 한도 이런 건 없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내년도에도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계속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심전환 대출과 여기 보면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다 어디에 보금자리론으로 통폐합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 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하고 금리 인상기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겠다. 조치사항은 연내 특례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 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HF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향후 계획은 보면 발표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도모해서 좀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된 거고요. 등록 임대사업체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예고된 제도 개선 방안은 조속히 구체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이와 관련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주택공급, 서민주거 안정 등과 관련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비된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한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 여건 전망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장안을 마련하여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렇게 됐고요. 후속 조치 보면은, 자, 금융은 PF 보증지원 확대 하겠죠. 국토부라든가 금융위 이런 데서 하겠죠. 리츠 관련해서 부동산 지분을 완화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시행령 마련해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사법 이런 거. 실물 부분에서는 재건축 안전지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공공택지 사전 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체 합리화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요. 자, 실수요자 내 집 마련 LO에서는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과천, 광명, 성남, 하남 이렇게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 발표된 LTV 규제 방안 완화 방안이 이제 연내 시행될 거고, 이거는 은행업 감독 규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생활 LO에서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에서 취득세 감면, 세제 지원 요건 강화했는데,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기존에는 뭐 3개월 이내에 입주를 안 하면 그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것을 추징당했는데 이거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데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안 빠지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다시 취득세를 원래대로 취득세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LO에서는 보면 서민 실수요자와 우대 LTV 한도 상향을 해서 6억으로 4억에서 6억으로 LTV를 올려주겠다. 왜냐면 아까가 50%로 되면은 9억은 일반 4.5억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억까지로 올려주고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겠다라고 하고요. 주택보유 서민 중산층에서는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특히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결국 누굴 보호한다? 그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고 주담대 채무조정, 그렇죠? 일정한 경우 채무조정, 특히 원금을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고 있지만 이걸 좀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는 전부 이제 앞으로는 뭐 안정자금 대출인가요? 그 다음에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격 대출 이런 부분을 전부보다 특례로 묶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일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투기 규제 지역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규제 완화한 건 여러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뭐예요? 대출 완화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의 그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PF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LTV라든가 이런 거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돌려주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주담대 대출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고가 15억 이상의 고가주택도 주담보 대출을 50%까지 허용해준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 이런 쪽의 특례 조항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의 숨통을 트여줘서 산업계도 보호하고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수요자 있죠. 특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됐던 중산층이 됐던 청년층이 됐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의 그 흐름을 좀 부드럽게 해주자, 좀 늘려주자라는 취지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시장이 활성화돼서 부동산이 이제 부드럽게 착륙을 해서 시장이 동맥경화 현상 걸려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기 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도 이제 향후 조치에 12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그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1월 10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주로 그 금융시장 위주로 개편됐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 위주로 정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11월 달에 또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시행 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그때 구체화되면 그때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준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읽으면서 제 생각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옛날에 금융 관련된 업종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정확히 그걸 파악하고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고 다른 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유튜브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투자의 여건을 준비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